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선선해서 전 요즘에 그렇게 캠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가을철 되면은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여름철보다 가을에 되면은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폐렴이라든지 천식이 걸리기 쉽고요. 여름철보다 심각한 가을철 미세먼지. 가을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급습은 연일 계속되고 있고, 특히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매일 보도되고 있다. 가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또 실내 안에서는 공기가 오염되고 오늘 실험 결과 너무 걱정되는데요,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캠핑을 갔을 때 실내 공기질이 어떤지 실험을 통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텐트 속 실내 공기질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검출해봤다. 측정 결과 권장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되었고, 높은 수치의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노출됐을 시 눈에 자극이 시작되며 심하면 두통까지 유발하게 된다. 텐트 안에도 상당히 많은 미세물질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드는 공정 과정에서나 혹은 텐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포름알데히드 혹은 그 외에 다른 유기물질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도 우리 몸에 상당히 유해한 환경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의해서 호흡기가 자극이 된다거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폐나 심장, 혈관 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요즘 낮에는 이렇게 야외 활동하기가 좋지만 그래도 일교차가 커서 아침, 저녁으로는 춥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캠핑 가시는 분들 난방 제품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특히나 이제 가스나 증유 같은 제품으로 되는 난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럴 때 위험한 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 때문에 저산소증을 발생시켜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캠핑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유난로. 등유난로를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텐트 속에서 가동. 시간 경과 후 일산화탄소를 측정해봤다. 그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충격적인 수치가 검출. 기준치가 넘는 수치에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노출 시 중추신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경우 텐트 안 산소 부족으로 사망에 이른다. 유레카! 이곳은 서울 영등포의 한 회사. 오, 심상치 않은데 여긴 또 어딘가요? 한번 함께 가보시죠.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 네, 안녕하세요. 저기요. 네. 아니 저도 연예인이고 초상권이 있는데 네. 너무 막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성형 시켜드리려고요. 아니 무슨 MRI 촬영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돌으면서 촬영을 하니까 네. 이렇게 뒤도 볼 수 있어요? 원하는 디자인과 사진을 3차원으로 뽑아낸다? 바로 이곳은 3D 프린팅을 하는 곳. 와, 야, 와, 이건 뭔가요? 네, 요게 이렇게 냉장고처럼 보이는 게 3D 프린터입니다. 아, 이게 그 말로만 듣던 3D 프린터. 예. 3D 프린터란 바로 입력한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의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를 말하는데, 차세대 유망 IT 산업으로 불리우는 3D 프린터는 쉽게 말해 실물 모양을 그대로 출력하는 기술로 음식부터 기계, 세공, 건축물까지 웬만한 물건은 제조 가능하다. 점차 추가를 하면서 만든다 해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이 붙여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 네. 원하는 것을 뚝딱 차근차근 쌓아 만드는 핵심 제조 기술 3D 프린터. 인공 보형물부터 각종 모형까지 제조하며 의료기기와 금속 시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는데, 이것이야말로 IT 산업의 요술상자가 아닐까? 네, 요새는 이런 금속으로 만드는
3D 프린터, 금속을 만드는 3D 프린터가 나왔기 때문에. 금속을 이제 와 무겁네요. 네. 예. 그건 이제 그 사람 무릎에 연골에 이제 장착되는 거고, 이건 뭐 시계 프레임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3D 프린터로 옷도 만드는 시대. 도면한 디자인을 입력만 하면 맞춤형 옷뿐만 아니라 신발, 장신구까지 뚝딱 만들 수 있다. 또 미국에서는 무려 44시간 만에 3D 프린터로 직접 전기 자동차를 제조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초콜릿도 만드는 3D 프린터가 개발될 정도로 음식 제조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와. 그럼 완성된 3D 제작물을 살펴볼 차례. 3D 프린터는 주로 석고 파우더를 3D 도면대로 굳혀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장인 정신이 없으면 만들기 힘든 도자기까지 뚝딱. 게다가 조립기구까지? 별도의 저희가 이제 조립을. 지금 요 안에 지금 이제 꺼내는 작업을 할 건데, 네. 우리 왜 발굴 하듯이 이렇게 살살 긁어내면서 이제 뽑아낼 겁니다. 와, 신기하다. 우와. 없는 거 아니야? 과연 결과물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니 성형미남으로 태어난 한현민 피규어. 오늘 이렇게 3D 기술을 쭉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D 프린터 네.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의료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확대를 시키면 일반 대중들이 집에서 하나씩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종이 프린터 쓰듯이 그렇게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IT 기술의 발전, 3D 기술의 발전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레카! 원래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연구소에 갇혀서 이렇게 3차원 관련 연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3차원 관련된 저희 연구를 계속 하는 중에 화면만으로도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완성하게 됐고, 그 결과로 저희가 360VR 카메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360VR 카메라는 4대의 카메라를 써서 한 장의 영상을 제공해서 사용자에게 VR 영상을 제공하는 카메라입니다. 실제 기술로는 4대의 카메라를 영상을 정합하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그 정합된 영상을 자연스럽게 합쳐주기 위해서 블렌딩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기술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해서 실시간 영상이 가능한 VR 카메라입니다. 저희 360VR 카메라 기술이 널리 활용되어서 실제 가보고 싶은 곳이라든지 가보지 못하는 곳이라도 감동을 전달받을 수 있는 카메라 기술이 되었습니다. 유레카! 중기기관차는 동력차 중 가장 먼저 발명돼 보일러와 굴뚝, 안전밸브 등 현재 차량에선 보기 힘든 설비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계속 석탄을 넣어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때문에 디젤 기관차가 발명됐는데요. 석탄 대신 경유로 움직여서 중기기관차보다 멀리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기관차는 팬터그래프라는 장치를 통해 전차선에 흐르는 전력을 받아 그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동력차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력차 외에 운반 차량으로는 객차, 화차, 특수차가 있는데요. 객차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만들어진 여객 운송 목적의 철도 차량으로 실제 비둘기호와 통일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호의 좌석은 등받이가 직각으로 고정돼 있어 방향을 바꿀 수 없었고요. 지금과 달리 백열등과 선풍기, 그리고 나무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낯선 모습이죠? 그 뒤에 나온 객차는 좌석의 쿠션감도 더 좋아졌고 의자의 방향도 앞뒤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백열등은 반형광등으로, 나무문은 철제문으로 개선됐죠. 이런 발달 과정을 거쳐 최근엔 빠르고 편안한 KTX까지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화물 수송을 위해 만들어진 화차입니다. 화차의 종류는 크게 지붕이 없는 무게 화차와 지붕이 있는 유계 화차로 분류되는데요. 최근엔 컨테이너를 전문으로 수송하는 화차도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차를 빼놓을 수 없겠죠? 대표적인 게 증기운행 기중기인데요. 증기를 발생시켜 만든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때 쓰여 철도 사고가 났을 때 사용됩니다. 다음은 침목을 다질 때 쓰이는 멀티풀 타이 템퍼인데요. 레일이 손상되어 있을 경우 바로잡는 선로 보수용 기계차입니다. 깨지고 갈라진 자갈을 교체할 때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다고요. 유레카! 생활 속 석유의 쓰임, 그 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구성하는 실은 석유에서 나온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석유는 휘발유와 같은 액체 형태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섬유에 쓰이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섬유는 폴리에스터 섬유인데요. 폴리에스터 섬유는 에틸렌 글리콜 그리고 TPA를 중합해서 PET 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PET 칩을 용융하고 방사해서 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실을 다시 직조해서 저희가 입는 그런 섬유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레이온, 나일론, 폴리에틸렌, 스판덱스 등 화학 섬유로 쓰이는 분야도 각양각색. 우리가 걸치는 의복과 소지품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또한 아라미드라는 초강력 합성 섬유는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이 뛰어나 방탄복, 방열복, 우주복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석유의 쓰임, 그 두 번째는 바로 식품 용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컵라면 용기에는 폴리스틸렌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식품 밀폐 용기에는 폴리프로필렌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페트병 맥주의 재료를 살펴보면 맥주의 산화를 막는 활성 신소재부터 철과 나일론, 레진까지 다양한 석유화학의 응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식품 포장 용기로 쓰이는 플라스틱, 안전도는 어떨까요? 국립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발표에 따르면 폴리프로필렌 PP 재질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 재료인데요. 페트병에 쓰이는 PET, 공업용에 쓰이는 PC와 PVC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 집 곳곳에 석유가 쓰였다? 건축 자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석유의 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목 무늬인 바닥은 폴리 염화 비닐 소재이고요. 따뜻한 느낌을 주는 카펫은 주로 나일론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푹신한 소파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인조 가죽이고요. 커튼과 블라인드는 폴리에스터 섬유와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만들어집니다. 아스팔트 역시 석유 원유에서 파생된 재료로 도로의 포장이나 건축 자재로 쓰이고 있는데요. 전기 절연성이 우수해 안전성이 높은 것도 장점입니다. 유레카! 우리가 먹고 마신 뒤 남은 알루미늄 캔.
쓰레기로 버려질 것인가, 2차 알루미늄으로 재생될 것인가. 버려진 알루미늄 캔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사용자들의 작은 관심이 아닐까요? 이곳은 업사이클을 주제로 전시와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예술 공간. 버려진 각종 폐품 용기들을 활용해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 업사이클 아트 전시가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에 쓰인 소재는 버려진 페트병, 유리병 등 다양한데요. 폐 알루미늄 캔도 이곳 업사이클 아트 전시에서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먹다 버린 캔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캔을 가지고, 알루미늄 캔을 가지고 어떤 지구의 형상과 또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좀 추상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의 컨셉을 더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고 또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알루미늄 캔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예술가들의 작업은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중부의 작은 도시 생테티엔 거리의 가로수는 은빛으로 빛납니다. 프랑스의 한 디자이너가 재활용 알루미늄 조각들을 모아 만든 가로수 작품입니다. 한편 일본의 한 예술가는 폐 알루미늄 캔을 이용해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알록달록 색색의 폐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자동차 모형이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에서도 이른바 캔 아트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원을 전시장 삼아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만화 속 인기 캐릭터와 거북선의 다양한 로봇 작품 등이 보이는데요. 모두 폐 알루미늄 캔으로 만든 설치 미술가 최수만 씨의 작품들입니다. 깡통 작가로 더 잘 알려진 최수만 씨는 2003년 정크 아트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여러 가지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오다가 폐 알루미늄 캔이 가진 몇 가지 장점 때문에 작품 소재로 선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캔을 모으는 것도 상당히 쉬웠고, 그리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했어요. 그리고 자르고 펴보면 상당히 연한 재질이기 때문에 뭐 구부리고 뭐 작품을 어떤 피부를 입히는 데서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유레카! 원자는 원자핵과 핵 바깥의 전자로 구성된다. 원자핵은 다시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와 전하를 띠는 양성자, 이렇게 두 개의 소립자로 구성된다. 중입자란 소립자 중 수소보다 무거운 입자를 말한다. 치료용 중입자에는 탄소, 네온, 실리콘, 아르곤 등이 있다. 하지만 암 치료를 위한 중입자에는 암세포 살상 능력이 가장 뛰어난 탄소를 이용한다. 따라서 중입자 치료는 바로 이 탄소 이온을 활용한 방사선 치료다. 치료용 중입자 탄소는 선형 가속기에서 1차 가속을 한 다음 곧바로 원형 가속기에서 2차 가속을 시킨다. 암세포를 파괴할 만큼 가속이 되면 탄소 빔은 원형 가속기를 빠져나와 치료 시설을 거쳐 환자의 몸에 쬐어진다. 결국 중입자 가속기 치료법은 탄소 입자가 정확히 암세포에 도달해 폭발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핵심. 탄소 입자가 정확히 암세포의 유전자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고, 치료 단계에서는 암세포를 정확히 조준해서 파괴해야 한다. 기존의 방사선 치료에 사용된 X선과 감마선은 암세포를 향해 강하게 쏘아도 피부를 뚫고 체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살상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중입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다는 데 있다. X선이나 감마선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해를 준다. 하지만 중입자는 0.1mm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쏠 수 있어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 중입자 치료는 3주 동안에 총 20회 이내면 종료된다. 1회 치료 시간은 검사 시간을 포함해 40분 정도 소요되고 실제 치료 시간은 1분에서 3분 정도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후 바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입자 치료는 수술도 입원도 고통도 없는 첨단 암 치료법이다. 특히 두경부암과 뇌암 같이 수술로 치료를 하기 어려운 부위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는 경우, 그리고 눈 흑색 종양 등 기존 방사선 치료로는 방사선 집중도를 높일 수 없는 암 부위 등에 중입자 치료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유레카! 힐링로드가 뜨고 있다. 하루 방문객만 1,500여 명인 제주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지리산 둘레길, 북악산 갈림길 등 걷고 싶은 길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걷기 운동은 이제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 유산소 운동의 대표주자 걷기는요, 하체 단련뿐만 아니라 신체의 장기를 좋게 해주는데요. 우리 몸의 600여 개의 근육과 200개의 뼈가 모두 사용되는 전신운동 걷기. 네, 사람의 발은 장기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심장에서 밀어내는 혈액들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내주기 때문에 또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인체의 장기와 연결된 발은요, 꾸준한 걷기 운동으로 진동을 준 후 각 장기에 연결된 곳을 마사지해주면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또 살 빼는 발걸음인데요. 육류 위주의 식생활에도 살이 찌지 않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두말하면 잔소리,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평균 3만 보, 약 24km를 걷는다는 마사이족.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걷는 거리는 고작 3km에서 4.5km 사이.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걷기는 생활화해야 됩니다. 또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걷기 운동은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데요. 꾸준한 걷기 운동, 기억력과도 관계 있습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산소를 많이 마실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또한 많은 풍부한 산소를 마셔줌으로써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하지만 쉽다고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 바르지 못한 걷기 자세는 오히려 골반을 휘게 하는 등 허리 질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요, 허리와 무릎을 곧게 펴주시고요, 시선은 약 10m 정면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발 모양인데요. 발을 놓는 위치는 뒤꿈치부터 시작, 발 바깥쪽부터 체중을 싣고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순으로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하루 10번 이상 크게 웃고 하루 100자 이상 글을 쓰고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걷기 운동,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유레카! 태어나자마자 아빠와 친밀하게 접촉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다르다고 합니다. 아이의 성장 발달에 아빠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빠의 양육 참여가 아이의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아빠가 아이의 성장 과정에 개입했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지능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언어 능력 역시 엄마보다 아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아빠를 둔 아이의 언어 능력이 훨씬 발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최적임자는 바로 아빠인데요. 보스턴대 코넬 처크 교수에 따르면 아빠가 양육에 많이 참여한 아이일수록 낯선 사람에게 맡겨졌을 때 불안감을 덜 보인다고 합니다. 반면 아빠의 손길이 부족했던 아이의 경우 활동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와 접촉이 많은 아이일수록 낯선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이죠. 아빠의 힘과 과감한 놀이도 두뇌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인데요. 적극적인 움직임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뇌신경의 연결을 도와 두뇌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또 아빠와 놀 때 엄마와 지내는 시간보다 마음껏 뛰어놀고 신체적인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아이의 창의성 발달에 아빠의 참여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빠가 확고한 교육 철학과 관심을 갖고 아이와 대화할수록 창의성은 자랍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엄마와 밀착돼 있던 유아기를 지나 취학 전후 아빠가 적절히 개입하면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넓은 세상 그 자체죠. 아이는 아빠를 통해 세상을 보고 지식을 쌓는데요. 따라서 어릴 적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는 세계관이 뚜렷하며 넓은 사고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